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장학급제 참진한국사 흐름으로 보는 한국사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정리해보죠.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이유는 조선 후기의 핵심 변화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탕평정치까지 얘기하면서 이 탕평정치의 왕대사가 중요하다. 기억나죠? 그래서 영조와 정조 구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을 때 구분하시는 문제들이 고난도 문제가 많이 나온다.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왜 변화의 시대로 가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제 변화에 있어서 농업 생산력, 이양법입니다. 이양법의 등장으로 인한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죠. 생산에 있어서의 변화는 당연히 상공업 특히 이게 생산이니까 유통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에서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전국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기억할 것은 여기 잡으세요. 여기 이제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거는 농민층을 분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양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사람, 그리고 시대의 변화를 잘 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을 획득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소작농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농과 임금 노동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양극화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다 둔 상태에서 경제 변화는 여기 화살표 나왔죠?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요. 사회 변화는 다시 경제 변화를 초래하고, 그러니까 서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 2개를 넣는 거죠. 피드백. 그러면 사회 변화의 핵심은 뭘까요? 신분제가 동요된다. 네. 우리 아까 여기 수치제도 개혁 변화에서 군제 변화 얘기했잖아요. 군제에서는 아까 5군형 얘기했고요. 직업군인제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직업군인에게 뭘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급을 얻기 위한 세금이 있습니다. 이걸 군포라고 하죠. 군포를 부과했는데 이제 백성들은 군포를 내고 군대 안 가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런데 1인당 2필 정도 내게 했어요. 근데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이게. 그런데 군포를 가지고 이제 직업군인 하는 상황이었는데 군포 부과 대상이 누구냐? 일반 백성이죠. 양반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제가 동요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양반이 되는 순간 군포를 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분농 입장에서는 신분을 올리고 싶은 욕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분제가 동요하고 상민의 수는 줄어드는, 그리고 이제 상민과 노비죠. 죄송합니다. 노비까지도 이제 줄어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양반층 자체도 분화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변화에 잘 편승한, 즉 예를 들어서 여기 노론에 속하는 이른바 여기 특정 가문 이런 사람들과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엄청난 변화의 시대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러한 사회 변화는 또한 향촌 변화를 된다. 향촌은 시골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향촌사회 재편, 분농층이 대두하면서 지방권과 결탁한다는 거예요. 원래 향촌에서는 전통 양반들, 우리 사림은 지방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 사림은 향촌사회를 장악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염두에다 두시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향촌을 장악했는데 새로운 분농층들이 원래 이제 기존의 사림들 이들을 구축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지방권과 결탁을 하게 되면서 결국 전통적인 양반들의 도덕적인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들이
중심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수탈이 강화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방관을 견제했거든요. 옛날 그 양반들은.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항이죠, 저항. 예, 좀 저항이 나오죠. 백성들의 저항이 하나의 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저항이 전부터 있었죠. 이미 백성들은 자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변화의 주역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생산력 증대 이양법 국가에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들은 금령을 어겨가면서도 열심히 이양법을 발전시켰어. 왜?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주역들,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시대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데 소극적 저항. 자, 적극적 저항. 뭐 홍경래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이죠. 1811년. 그 위치, 그 다음에 뭐 홍경래의 난, 그 경문 이런 것들을 놓고 홍경래의 난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맞죠?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1862년 때는 이제 삼남지방 전체로 퍼져서 우리가 이제 임술농민봉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러한 변화의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자 동학, 물론 비록 1860 이게 동학이 좀 먼저죠, 임술보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학이 임술농민봉기에 영향을 직접 끼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사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의 엄청난 역동성이에요. 이거 대비되지 않아요? 정치 질서가 파탄되는, 즉 경제사회 변화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를 정치 세력이 주도를 할 뻔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주도를 못합니다. 세도 정치로 가죠. 오히려 세도 정치는 경제사회 변화를 오히려 억압하는 그런 구조가 됐죠. 자, 이러한 분위기, 주도권을 상실했을 때, 자, 백성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이념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여기 실학자들은 어떨까요? 여기 잠깐 보세요. 매우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실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일반적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7급 같은 경우에는 실학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구체적인 실학자 언급하고 그 사람의 저서 뭐 이런 식인데 9급 일행직에서도 그런 뭐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온 적이 있고요. 여러분이 좀 공부를 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학자들. 특히 이제 조선 왕조의 개혁을 꿈꾼 사람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봤어요? 경세치용, 토지를 공짜로 나눠주자는 거죠. 뭐 집대성한 사람이 다산 정약용 아니겠어요? 정약용이 이제 정전론 주장했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핵심은 공짜로 나눠주자는 거예요. 이용우 생각파는 뭐예요? 직업을 마련해 주자는 거죠. 직업. 핵심은 직업이에요. 먹고 살 수 있게 직업을 마련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실학자들 조선의 개혁을 꿈꿨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개혁뿐 아니라 학문적으로는 어땠어? 조선 중심이죠. 조선 중심으로 갔다. 조선 중심 역사, 말, 지리,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조선 중심의 공부를 하면서 조선 왕조의 개혁을 꿈꿨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개혁 방향으로서는 토지와 직업,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공부할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 말, 글 이런 거죠. 특히 그 중에 중요한 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 학문과 관련해서 역사가 중요한데, 이때 이들이 이제 저술한 중국 중심 세계화에서 벗어난 역사책들이 무지개 많아요. 우리 아까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만든 게 유득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도 여기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 남북국 남북국 시대를 얘기한 발해고라는 책 아니겠어?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되게 많은데 요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사학사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흐름. 보통 앞에서 이제 시간 없어서 얘기 안 했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이 이제 현재 선전하는 게 삼국사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실학하고 묶어가지고 물어보면 무지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실학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질까요? 여기 보세요. 계약론으로 가죠. 특히 누굽니까? 이용우 생학파. 이게 이렇게 계약론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계항이 무조건 나라의 문을 그냥 활짝 열어 제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왜? 아니, 그거는 항복이죠. 계항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아무 대책이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앞선 문물, 즉, 특히 이용생학파를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이 어디예요? 청나라잖아요. 청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게 되는 계항론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은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흐름이 연결된다고 해서 뭐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선후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하지만 제가 지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은 얘기했잖아요. 특히 뭐 경제변화, 사회변화는 묶어가지고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대부분 지문을 잘 보시면 요 내용들,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사나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백성의 저항과 관련돼서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농민봉기도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은 변화의 시대였는데 그 이제 변화가 우리나라의 변화뿐 아니라 세계적 변화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볼까요? 자, 제가 여기서 제목을 왜 이 장을 만들었을까? 여기 핵심이 이제 나왔어요. 외세의 압력과 대응이라는. 우리 역사에서 외세가 물론 이제 뭐 국난 극복사의 일환으로 뭐 쳐들어와서 뭐 극복하고 그런 면이 있었고, 뭐 몽골 뭐 있었고, 임진왜란, 병자호란 있었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는. 완전히 제국주의적인, 솔직히 말하는 제국주의적인 외세에 진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근현대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역사의 일을 파악하는 쪽으로 갔다면, 그러니까 흐름을 파악하는 쪽으로 갔다면 여기서는 전혀 다르죠. 이러한 외세의 압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게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물론 뭐 다 알아요. 1910년에 나라 망했죠. 이러한 압력과 대응에 대해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게 완전히 뭐 이렇게 무능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촘촘히 엮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은 연도를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된 건데 발생 연도 암기 필수, 즉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그 외세와는 어떤 식으로도 간에 조약도 맺고 교류도 하고 통상 장정을 맺고 이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건,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료 분석이 또 필수예요. 나온 사료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조약문이라든가 선언문이라든가 통상 장정과 관계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사료를 가급적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게 많이 나온 책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교재 선택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료들이 잘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발생연도 암기라는 건 뭘 의미해요? 순서지, 순서. 심지어는 월별로 구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 들어서 20문제 중에 6문제, 7문제, 8문제, 최근에 있었던 소방직 같은 경우에는 10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 슬라이드를 비친 이유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외세의 압력에 대응하는 계층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걸 그대로 그냥 막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자는 거죠. 주도 노선이 일단 가장 먼저 뭐냐면 직권층은 개화로 갔다는 겁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좀 이따 우리 보겠습니다만은, 좀 이따 자세한 건 보겠습니다만은, 나라의 문을 열자는 쪽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면에 전통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양반 유생층이죠. 뭐, 어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요즘을 말하면. 이들은 개화를 반대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정척사라고 불러. 위정척사. 요 용어도 좀 알아두셔야죠. 위정척사. 올바른 건 위하고 사악한 건 배척한다. 사악한 게 바로 서양, 천주교 이런 거다. 위정척사. 그러니까 정면으로 다르죠, 지금. 주장하는 바가 정반대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이겨나가는 논리로서 대표적인 걸 동학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개혁을 해라. 그걸 반봉건이라고 그래요.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자. 반침략, 반외세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한 세 계층이 중심인데 그 세 계층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 이른바 공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집권층이죠. 따라서 당시의 핵심은 개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운데 줄에 놓겠습니다. 그때마다 이 유생층은 개화를 반대했고 대중들은 동학이란 걸로 나갔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정리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핵심은 뭐냐?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틀을 여기서 제시해 준 거예요. 외세의 압력과 대응이니까 연도, 그 시기가 오늘날까지 불과 3, 40년밖에 안 되니까 연도 한기와 사료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핵심이 바로 집권층 중심으로 가야 된다. 자,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자, 개항이죠. 강화도 조약입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이죠. 일본과 맺은. 물론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대원군이 들어옵니다. 대원군은요, 성략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개화의 뭐 그런 이런 흐름으로 보진 않아요. 다만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적으로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요. 대원군의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수교를 거부해서 양요가 발생하잖아요. 프랑스와의 충돌, 병인양요. 미국과의 충돌, 신미양요. 그걸 양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원군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 강화도 조약이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통상개화론인데 우리나라 내에서도 개화론이 있었다.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이용우생학부터 시작한다. 뭐 통상개화론 박규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뭐 연결을 물어보는 문제야 뭐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게 뭘까? 조약문 분석이지 뭐.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 강화도 조약하고 당시 이제 여러 나라 조미 조약과 미국과도 조약이 체결되죠? 여기 조미 조약 있잖아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과 조미 조약의 조약문의 차이가 뭐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물론 조미 조약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요. 거중 조정이라는 게 들어가지. 어느 한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다른 나라가 상대편 측의 나라가 중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애국 조항 들어가죠. 최애국. 가장 좋은 나라로 해주겠다. 강화도 조약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화핵 이후에 뭐야? 개화정책 추진하죠? 개화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이거예요. 통리기무함은. 통리기무함.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든 개화정책 전담기구입니다.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시스템 가지고서는 개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화를 담당하는 아주 급이 높아요. 그 정승급들을 통일기념원의 책임자로 임명해서 이걸 설치했다. 그러니까 개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1880년대 개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일기념원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하나 또 이제 나오죠. 이런 책들 또는 영향을 준 책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조선 책략은 여기 조미조약 밑에 있는 조미조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선 책략이라는 책에 의해서 미국을 되게 좋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조약이 체결이 되죠. 예. 자, 개화 정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 유생층과 그 다음에 이 위정특사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개화 반대잖아요. 근데 핵심만 생각하면 돼요. 60년대 통상 반대. 왜? 대원군이 지금 통상을 거부하는 상황이니까. 70년대 개항을 반대. 80년대 조선 책략에 대한 반발이죠. 분명 여기 조선 책략 나오죠. 이게 뭐야? 조미조약이거든요. 조미조약의 이게 그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이 조미조약의 핵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미조약을 반대하는 영남 만인소 같은 이와 같은 저항이 나타났다. 물론 정부는 이런 저항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탄압이죠. 처음엔 무시했다가 강력한 탄압입니다. 이들 중심으로 나갔다. 그러면 대중들은 어땠는가? 자, 동학이란 사상 최재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860년 경주에서 최재우는 곧 처형되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학은 불법화됐다는 거죠. 최시영이라고 하는 2대 교주입니다. 교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상황. 자, 이게 이 슬라이드, 이번 슬라이드의 핵심이 되겠어요. 잘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가운데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가운데를 바탕으로, 즉 개화를 바탕으로 그거에 대한 대응을 정리하는데 시기가 중요하다. 됐죠?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합시다. 이게 바로 이모군란이라는 겁니다. 이모군란. 예. 이모군란 그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개화에 대한 반발이죠. 그냥 쉽게 얘기하시면. 근데 여기 보세요. 조약이 체결돼서, 제울프 조약이 체결돼서 일본군이 주둔됐고 청군이 주둔된다. 즉 외국 군대가 처음 들어왔어.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외국 군대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자, 제물포 조약이니 무슨 조약이 나오죠? 그 조약문을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용산 미군기지 들었는데 뉴스에서 나오고 하는데, 그 용산 미군기지가 굳이 따지면 청나라부터, 여기 청나라가 주둔했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 후에는 일본군이 주둔했죠. 그 다음에 일본군 몰아내고 누가? 미군이 주둔했잖아요. 우리나라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무려 100년 이상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이거거든요. 이모군란. 그러니까 지금 조약문이라는 거예요. 조약, 이 제물포 조약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걸 물어보지, 그냥 이모군란 하면서 그러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조약문을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강화도 조약 마찬가지죠. 조미 조약 마찬가지죠. 물론 이 개화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수신사도 나가고 영선사도 나가고 보빙사도 나가고 그러죠. 세부적으로 정리하세요. 그거 할 수는 없습니다. 흐름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은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근현대사 파트라고 하는 것이 무슨 경제, 문화 이런 거보다는 정치적 흐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는 중요하죠. 왜냐면 서양 문물 들어오니까. 자, 그럼 이번 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까요? 역시 외세 압력과 대응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가장 큰 이유 두 가지. 첫째가 이거죠. 갑신정변으로 인한 상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학으로 인한 상황. 크게 이게 1번이라면 이게 2번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제 군들이 그렇게 분류가 돼요. 주로 1, 2에서 많이 나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단 보시면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파가 분화가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모군란 이후의 분화. 온건개화와 급진개화죠. 개화의 방법을 통해서 다르다. 뭐 이건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주로 온건개화 세력은 이제 민씨 세력이 중심이 돼서 친청적인 개화를 하죠. 여기에 대한 가장 급격한 반발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갑신정변입니다.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세력파들이 이제 민씨 세력을 제거하려고 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인데, 물론 갑신정변 그 자체 14개조 정강이라는 게 나오죠. 그 14개조 정강 있잖아요. 14개조 정강 같은 거 당연히 구분하셔야죠. 근데 뭐 갑신정변에서는 그 정도밖에 물어볼 게 없고, 그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죠. 갑신정변은 실패했고 어느 나라가 청이 진압을 하고 그 와중에 일본이 출동했으며 둘이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러시아로 접근을 하니까 영국이 다시 개입을 한다. 즉 열강의 각축이라는 거예요. 갑신정변과 같이 묶어야 될 상황입니다. 열강 각축. 그 대표적인 게 거문도 사건 아니에요.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해서 항구를 만들고 그곳에서 러시아를 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한반도 중립화론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한동안 이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요새는 좀 뜸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서 한 덩어리로 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동학 농민 전쟁으로 촉발되어지는 흐름들. 그게 뭘까요? 일단 보세요. 1894년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보개혁이 95년까지거든요. 불과 2년 사이에, 2년도 안 되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한국사에서 엄청난 일. 연쇄적으로. 그 다음 칸 잠깐 보면 을미개혁까지 96년까지 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한국 사상의 엄청난 초래라는 것은 뭘 의미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동학 따로 나오면 두 문제죠. 묶어서 나오면 한 문제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자,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할게요. 자, 시기를 보세요. 동학 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일단 스토리라인을 간단히 얘기해주고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동학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교조 신원을 하고 억울함 풀어달라는 얘기죠. 보훈에서 집회를 하고 정부가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봉기를 한 거죠. 여담입니다만은 이 사람들 얘기 좀 들어주지 왜 안 들어줬을까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 자국민 아니에요, 자국민. 근데 그 자국민이 이렇게 원하는 거고, 이게 자국민이 그렇다고 국왕을 부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양반 중심 질서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했던 건데, 결국은 이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동학농민 전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동학농민 전쟁이 1차적으로 일어나서 패정개혁안을 주장하고 전주를 점령하고 패정개혁안을 실행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정부는 청과 일본 군대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가게 되는데, 잠깐 보세요. 청일전쟁 가기 직전에 교정청이라는 게 설치가 된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청과 협의하는 상황이었어요. 청은 철수하자.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는데, 그에 의해서 같이 들어왔으니 같이 나갑시다. 우리나라도 철수해달라. 두 가지 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일본은 우리나라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 개혁을 도와주겠다. 사실 일본은 전쟁을 목적으로 하고 왔죠. 중요한 건 명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교하고 있던 당시 한 10여 개국의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하고 자주개혁을 하겠다. 이제 우리가 이러면서 너 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일본은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일본이 한 게 경복궁 점령입니다. 오지마 소장이 이끄는 혼성 일여단이 인천에서 진격을 해오죠.
오지마 소장은 지금 일본 총리 아베의 외 증조부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그럼 경복궁을 왜 점령하냐 이거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고종임금을 잡아서요. 자기네들의 청일전쟁의 명분을 세우려고 해서 핵심 청나라를 몰아내 주세요라는 확인서 도장 찍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 세계 사람들 보여. 야, 우리 가려고 그랬는데 조선이 우리를 도와달래. 그러니 우리는 청나라를 몰아내 줄 수밖에 없어. 우리 조선을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돼. 근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 그냥 무조건 사람들이 그냥 뭐 경복궁 점령, 청일 이러는데 아니 왜 경복궁 점령하겠어요? 고종은 그럼 뭐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당연히 도장 찍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진행될 때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해라 하고 일본이 압력을 놓고 섭정으로 이제 대원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부도 적극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걸 우리는 갑오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갑오개혁을 주도한 단체 기구를 우리는 군국기무처래. 별표 3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알면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근대 국가로 가는 거예요. 근대 국가. 그렇다면 법의 그 내용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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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갑오개혁 제1차 개혁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죠. 그걸 갑오개혁 2차 개혁이라고 해요. 홍범 14조라는 게 발표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지나면은 을미개혁이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걸 3차 개혁이라고 해요. 그러면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은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가는 첫 번째의 근대적 법령들이거든요.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어느 직렬이든 자세히 나오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냐, 아주 어려워지면요. 1차냐, 2차냐를 물어봐요. 헷갈리죠?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사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나오는. 물론 이제 을미개혁은 3차는 다 알아요. 왜냐면 이제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니까 뭐 단발령,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단발령이고 말이죠. 양력을 채용하고. 근데 1차, 2차를 섞어 놓으면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그걸 될 수 있으면 구분하고 있는 교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1차는 뭐고 2차는 뭐고 3차는 뭐고 강조점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꼭 염두에다 두시고 하세요. 따로 그냥 이걸 뭉뚱그리면요. 뭉뚱그려서도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져요. 쉬운 문제는 가능해. 나누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더 어려워지면은 동학의 순서거든요. 이렇게. 자, 1차 개혁과 이제 1차 개혁이 이제 막 시작될 때 여기 보세요. 동학이 2차 봉기를 일으킨 거죠. 서울로 진격했어. 그걸 1차 개혁을 하던 군국기무처 시절에 진압을 결정해서 일본군과 함께 진압을 합니다. 동학은 우금치에서 패배하죠. 네. 자, 사실 이제 동학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열기는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이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네. 그래서 동학도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엄청난 탄압이 가해집니다. 결국 동학부터 아관파천까지 1896년 불과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당연히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차 개혁, 2차 개혁, 3차 개혁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난도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게 제가 1번과 2번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그냥 쭉 가보면 되게 그냥 뭐 순서인가 보다. 아닙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민씨 세력 강화를 굳이 문제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낼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정리가 됐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지금 아까 을미개혁까지 얘기를 했죠? 을미개혁. 예. 근데 그 전에 을미사변이 있었다. 명성황후가 시해가 됐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위기였죠. 왜? 러시아로 접근하니까. 러시아 세력이 세지니까. 이때 이제 고종임금은 이제 경복궁이 점령된 상태니까 상당히 겁박받는 상황에서
을미개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을미개혁은 이 사람도 저 친일 내각이죠. 아무래도 일본의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던 그런 집단이었고, 그러니까 따라 뭐 단발령 같은 건데 고종이 머리 자르고 싶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 왕비 와이프가 죽는 상황 아니겠어요? 아주 폭압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종의 한판 되치기가 등장하죠. 그게 바로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네, 아관파천. 오케이. 여기까지가 아까 거의 이어가지고 1896년까지의 흐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죠? 그러면 러시아 세력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이 일사조약 체결 때까지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시기 정리하시죠. 아관파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아라사라. 원래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이제 표기를 했는데, 그 아라사의 공사관, 줄여서 아관. 천이란 건 임금이 이동하는 걸 천이라고 그래요. 근데 파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관파천이란 말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임금이 이동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세요. 을미사변은 엄청난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본에게 누구 하나 좀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위정척사적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적극적인 저항, 단발령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걸 의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빛나는 전통, 의병. 글쎄, 이게 빛나는 전통입니까? 정규군은 뭐합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미국에 의병이 있다는 소리 나 별로 못 들어봤는데, 다 미군인데. 뭐, 옛날 로마 제국에 의병이 있어요? 없어요. 일본에 무슨 의병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 베트남 의병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나라들이 의병이 많아요. 그 얘기 뭐죠? 집권 세력이 잘 못한다는 얘기지. 여기 보세요. 의병, 을미의병. 최초 의병장 유인석. 그러면 이들이 의병을 할 때 뭐라고? 경문을 쓸 거 아니에요? 경문. 그 경문을 읽고 그것이 의병의 종류가 여러 개. 1900년 을사병도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또 의병 전쟁으로 가거든요. 이따가 얘기했습니다. 의병 전쟁. 그러면 의병의 종류가 많은 상태에서 경문을 읽고 어떤 의병인지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게 키가 되는 거예요. 근황적인 국왕을 위하는 또는 뭐 국모를 언언하고 이러면은 을미의병이고요. 국가 나라 망했다는 소리 많이 나오면은 이제 을사조약 이유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잘 사료를 보셔야 되고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신 고종 임금이 의병을 해산하라고 해서 의병은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을미의병은 대부분 해산이 되었다. 그 다음에 저거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많이 이제 제가 독립협회를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그랬어? 민간 단체라고 그랬지. 지금 가운데 줄은 우리가 뭘 넣었어? 지금 하나는 동학이니까 없어진 거고, 개화를 넣었잖아요, 개화. 근데 그 개화가 민간단체, 즉 엘리트들, 국가가 아닌 엘리트들에 의한 단체를 만들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독립협회는 민중참여라는 의미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립협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어떻게 외우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의미를 좀 압시다. 개화 정책이 이제 대중화된다는 거예요. 엘리트들에서 대중화된다. 그래서 그 민권운동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의회식 중추원 간제.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중추원이라는 곳의 절반은 독립협회에서 선거로 뽑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법이. 그래서 독립협회는 그걸 이제 의회로 키워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그런 의미가 보이는데, 저는 그게 뭐 큰 의미는 아닌다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 만들고요. 의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하다못해 청나라도, 중국도 뭐 1906년에 이제 의회 비슷한 걸 만들고 신해혁명 되면서 의회가 됐죠. 우리도 거기에 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강조가 잘 돼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의회식 중추원관제. 자,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고종임금이 돌아오시면서 대한제국이라는 걸 만들죠. 선포합니다. 광물한 연호 썼죠? 9번 신참입니다. 옛것을 기본으로 세워서 참고한다. 즉 온건개가 계속 추진했는데요. 이 광무개혁이 요새 상당히 또 많이 얘기가 되죠. 뭐 사실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던 서울대 이태진 교수가 이거 많이 강조했어요. 특히 여기 황성 만들기 작업이라는 게 많이 해요. 황성 만들기. 예를 들어 하나 드는 거야. 서울을 워싱턴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 시청학 광장 다 가보셨을까요? 원래 건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거 다 뽀개고 광장 만든 거예요 이때 당시에. 더 지금보다 더 컸죠 광장이. 근데 이제 일본 애들이 거기다 시청도 만들고 프라자 호텔도 나중에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그 큰 황성 만들기 일환이었거든요. 그 광무개혁의 의미가 있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요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이 나와요. 따라서 대한제국의 정책들도 정립 확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제국의 정책, 갑오개혁의 정책, 그 이전의 정책을 섞어가지고 선택지에 이렇게 되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자, 정리됐을 겁니다. 핵심은 러일 간의 세력 균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력 균형이 깨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외세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는 과정이었지. 나라가 물론 일본이 와서 이제 뭐 청일전하고 뭐 했습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뭐 망한다 이런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었죠. 위기는 느꼈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는 일이 역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렇게 획을 걷잖아요, 지금. 러일 전쟁이죠. 네.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이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죠. 왜? 일본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많이 응원해요. 의외의 얘기죠. 왜냐면 러시아를 쫓아내고 아시아의 사람의 일원으로서 대한제국을 도와주겠다는 명분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라니까 또 이상한 것 같은데, 안중근이 이또를 사살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너는 그때 우리나라 도와준다 해놓고 안 하느냐. 그래서 그를 상징적으로 사살하는 거 아니에요. 속았구나. 이러면서, 굳이 얘기하면 좀 단순화시키면. 자, 어쨌든, 나라가 급격히 망해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일본이 을사조약 체결했잖아요. 을사조약. 외교권을 박탈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 예상 못했고, 일본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갑자기 됩니다. 나라가 갑자기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구국운동으로의 전환이래요. 구국운동.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구국운동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을사조약 이후가 이제 나라 구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세 압력에 대한 대응이 되는 거고요. 자, 을사조약에 이 을사조약 수많은 지사들이 우국지사들 등장했죠.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이 을사조약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을사조약 과정, 을사오적,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 예를 들면 충정공 민영환 같은 분이 최근에 민영환의 증손녀딸이 소설을 썼더구만요. 민영환이 어쨌든 자살하는 과정, 이 을사조약 막지 못한 거에 대한 울분.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 아까 여기 보면 헤이그 특사 갔던 이희준, 헤이그에 가서 하고자 했던 얘기가 을사조약 잘못됐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안중근, 이또 사살했죠? 자, 이게 민영환, 이준, 안중근 또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보면 그건 많이 나오죠. 이분들의 노력이 바로 이 을사조약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핵심은 이 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세력 균형이 깨지는 과정, 그리고 민간단체인 독립협회의 중요성, 그리고 왜 나중에 구국운동으로 이어지느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순서도 중요하면서 그 내용들 정리하는 거 그런 식의 그 각도에서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그 근현대사의 흐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좀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